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64회 남양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혼자 듣고 계십니까? 한 주간 잘 지냈죠?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하던 작년부터 하자고 했던 남양 특집. 아 이거 싫은데 무서워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남양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소개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와 미스테리에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말이 빨라서 아웃사이더지만 오늘은 빠르게 하지 않겠습니다. 독실입니다. 오늘 거 싫다 진짜. 사랑과 연애 편 되는 거죠. 네. 오늘의 흑역사에 참여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깡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우리가 남양 특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해가지고 배틀 한번 붙으려고요. 남양 특집 배틀필드 진행하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한 주를 쉴 거야. 어디 가나요, 저희 같이? 안 가, 따로 가야지. 휴가는 같이 가는 건 없다. 쉬라고 그냥. 우리는 한 주를 쉴 예정인데 그러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남양 특집 배틀 경쟁을 붙어가지고 넷 중에서 가장 안 무서웠다, 아 이건 너무 안 무서웠다 하는 사람 한 명은 휴가를 반납하고 다음 주에 혼자서 마리팟을 찍겠습니다. 마이 리틀 팟캐스트. 혼자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와서 속상하다.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혼자 녹음하고 얘기하고 편집하고 혼자 올리는 걸로. 밤 12시에. 그렇지. 그렇게 해서 휴가 반납 프로젝트. 이거 공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김도희 님이 좋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만. 아, 네. 김도희 님 거가 사실 당연히 저한테 무서웠는데. 투표하셔야죠. 저가 좋으면. 김도희 님이 무서웠는데도 불구하고 김도희 님의 개인적인 마리팟을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몰표를 주셔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괜찮아. 아, 그렇구나. 괜찮습니다. 저도 김도인의 마리팟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다 듣고 싶은 거 맞죠? 인기 투표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안 무서웠다. 안 무서웠다.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거기에 투표하셔가지고 넷 중에서 안 무서웠던 사람, 무서웠던 사람 말고 안 무서웠던 사람을 뽑아주시면 그 사람이 다음 주에 혼자서 마리팟을 찍게 됩니다. 좋다. 다 준비해왔죠? 네. 너희들은 당연히. 다 끝났어. 내가 1등이야. 꿈도 꾸지 마. 끝에서 마리팟을 찍고 싶으시다. 속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남양 특집을 준비했죠? 누구부터 하실까요? 한 번에 발라줄 수 있다. 분위기가 잡힌 다음에 해야 되니까 저는 뒤에 하겠습니다. 저 2번. 3번. 제가 저부터 하게. 깡선생님 지금 한마디 안 하죠. 심각해졌어요. 자기 걸 막 찾고 있어. 뭘 준비했길래. 그럼 제가 먼저 무서운 얘기 남양 특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출처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가져왔어요.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더라고. 근데 출처가 어딘지를 사실 밝히는 게 예인 것 같아가지고 출처를 이렇게 찾았더니 없어, 출처가. 여기저기 블로그에 온라인인 거 갖고 오셨죠. 그래서 이거를 듣기로는 일본에서 나온 무서운 얘기들을 번역해 주신 분들이 계시대.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가 번역해 주셨는지 출처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어쨌든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예. 무서운 얘기를 우리가 겪었던 거나 우리 정말 지인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이라든가 책에서라든가 우리 옛날에 뭐 공포특급 이런 거 거기서 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출처를 확실히 번역해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예. 저희가 또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또 드릴 건 없고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는 정신과 의사의 상담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있고 자기가 운영하는 게시판이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제 자기 문제를 이렇게 상담 올리지 않습니까? 벌써 무서워 조금. 진짜 많이 무서워요. 벌써?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다 컸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냐. 진짜 무서워.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귀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정신과 의사의 상담 사례니까 왠지 무서워. 그래?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상담 사례를 올리고 의사가 답변 달고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안 돼, 가만 있어.
알고 보니 프로이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스토커가 있습니다. 올해 38살 된 남동생입니다. 벌써 8년 가까이 일정한 직장도 구하지 않은 채 집에 박혀 있습니다. 이전부터 누나인 저에 대한 유치한 장난을 자주 쳤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원래 방 하나를 쓰는데 중간에 칸막이와 가구를 배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벽으로서 방음 효과는 전무해서 서로의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남동생은 제가 일어나기 한두 시간 전부터 자명종을 큰 소리로 맞춰놓은 채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따라 내려옵니다. 제가 2층으로 올라가면 자신도 따라 올라와서는 제 방문 앞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흘린 다음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쾅하고 문을 닫습니다. 아침 준비로 1층과 2층을 왕복하곤 하는데 남동생은 그때마다 절 따라다닙니다. 제가 욕실을 이용하면 남동생도 이어서 욕실을 씁니다. 퇴근한 뒤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으면 주방에서 가까운 욕실에서 나와서는 제가 보이는 곳에서 칫솔질을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식욕이 사라질 것입니다. 칫솔질이 끝나면 먹으려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면 동생은 칫솔질을 멈춥니다. 식사를 시작하면 다시 칫솔질을 시작합니다. 목욕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곤 욕탕의 물을 전부 찬물로 바꾸거나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물로 채워넣습니다. 한밤중에 목욕을 끝내고 2층으로 올라가려 하면 1층의 불을 전부 끈 상태에서 남동생이 어딘가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 자려고 방에 불을 끄면 그때까지 TV를 보면서 웃고 있던 중이라도 바로 자기 방 불을 끄고 한참 동안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잠듭니다. 휴일에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라디오 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크고 기분 나쁜 소리를 내려는 모양인지 유리창을 청소기로 긁거나 같은 장소에서 1시간 넘게 켜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일 때에만 모든 이불을 말리곤 합니다. 빨래를 모두 걸어서 제가 사용하는 걸 막습니다. 내가 빨래를 널고 있으면 근처에 와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나를 쳐다봅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근처에 와서 움직이지 않으며 방해를 합니다. 그 외에도 매일매일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무시한 채 살고 있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무시한 것 때문인가 어떤 날은 남동생이 제 목을 조른 적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남성이라곤 남동생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라고 올려주셨죠.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좀 정리해서 올려준 내용이에요. 그죠? 약간 이거 추리 느낌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답변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죠. 당신이 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동생은 확실히 정신분열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데 나로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동생이 정신분열증으로 당신에게 어떠한 망상을 가지고 있다 가정합시다. 당신이 쓴 것처럼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며 괴롭힌다는 건 상당히 치밀한 것인데 그런 형태의 정신분열증은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긴 기간에 걸쳐서 당신이 이 모든 괴롭힘을 무시하며 별다를 것 없는 일상생활을 지속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한 가지를 덧붙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행동을 감시하고 거기에 맞춰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전형적으로 호소하는 피해망상증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설마 그럴까 생각합니다만 혹시 당신의 남동생은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혹여 남동생이 실제한다 쳐도 모든 것이 당신의 망상이었다는 가능성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의하는 당신이 정신분열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완전히 빗나간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주어진 정보라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끝. 끝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남동생이 아니라
이 글을 올렸던 사람이 뭐 정신분열증인 이게 거죠. 설까지 해줄 필요 없어요. 김도희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니 나 설마 설마 그건 했어, 아니겠지. 설마. 뭐가 있겠지 했는데 뭐 살인 사건 이런 거? 방송 욕해도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이 글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마리파 찍겠구만 마리파. 아니야. 또 다른 당첨. 사람들이 조용히 해봐. 또 다른 사람들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조용히 봐. 이렇게 갱생해 놓는 거야. 자, 어차피 자기가 편집할 거니까 자기가 그냥 녹음하고 내거 싶었어요. 자르는 거 아니야? 내 것만 부금 갈 거야. 근데 여기 반전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요? 뭐라고 올렸냐면은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있어, 거 지금. 아니야? 얼굴 보니까. 이 게시판에 당황했어. 답변을 단 의사가 남자 동생일 거다라고 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약간 그건 스친다. 무섭다, 저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끝났고 일이다. 끝났어. 이게 하나 준비했어요 혹시? 마리파 1위. 또 있어. 또 있는데 요거 한번 너희들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듣기 또 싫어요. 깔까 말까를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듣기 싫어. 일단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 상담 사례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이거에 대해 우리가 좀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깔게 내가 완벽해. 봤을 때는 깔게 뭐 있어. 그 여자가 정신과 의사 흉내까지 낸 게 아닌가? 어? 덧글도 단 거 아니야? 혼자 다 한 거였어. 완전히 정신분열증 채사장을 닦으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일본이 이렇게 목욕을 원래 순서대로 하는 문화가 있다면서 이렇게 어떻게요? 오케이. 뜨거운 물 하나 받고 뭐 아빠가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몸에 아, 뭐 맞아요, 담궜다가 맞아요. 네. 나오고 그다음 엄마하고 이런 식으로 한물을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한 다음에 앞에 사람이 물을 썼으면 이제 빼잖아요. 그게 좀 지저분하다 생각을 하잖아. 목욕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물을 받고 그다음에 첫 번째 사람이 하고 물을 안 빼고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이 그 안에 몸만 담궜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저도 일본어 배울 때 일본어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유를 까먹었어요. 왜 그러지? 물이 아까워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어쩌면. 뭐 육수가 이런. 나와서 육수를 모으는 건가? 어쨌든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누나가 먼저 목욕한 다음에 이제 동생이 했고 막 이런 거 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 일본 집들이 일본의 중산층의 또 일종의 상징 같은 것들이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교외에 있는 어떤 빌라. 빌라? 아무튼 뭐라 부르는 2층은 게 집이잖아.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방이 2층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본 공포 영화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본 그렇군요. 문화 분석하니까 정말 안 무섭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일단 이거야. 일단 이거. 다음에 누가 준비했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이거 김도희. 얘기 하나씩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시간이 되면 네. 하나씩 하고 시간이 좀 되면은 한 바퀴를 돕시다. 아, 네네. 가위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이거만 해도 되겠다. 좋아. 저 하나 준비했어요. 오케이. 목소리가 이미 먹고 들어가. 진짜. 걱정이 되죠. 예. 근데 저는 무서운 얘기를 제가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무서운 영화 보거나 무서운 얘기 들으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무섭다. 오늘 되게 잘 주무시겠어요? 회사장님 얘기 듣고 푹 자겠는데? 네네. 고등학생 때 링이라는 일본 영화 보고서 예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막 악몽 꾸고 잠을 잘 못 잔 적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이제 이렇게 수그려서 감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서서 머리 감고 여자들은 머리를 서서 감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요? 서서 감고 막 이랬어요. 눈 뜨고 머리 감고 막. 여자들이 그 수그리고 머리 감는 걸 무서워한다며? 예, 무서운 얘기를 듣고 무서운 하면 얘기하면서 그 왜? 얘기하면 무서워. 천장에 뭐가 무서워? 귀신이 달려서 막 머리카락이 네네 머리카락이 풍성해지게 합쳐지고. 느껴졌는데 알고 봤더니 말려줘야지. 이런 얘기 나오고. 귀신이 참 할 일 없이 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머리 감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딱 참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자기 거 뭐 얼마나 무서웠다고 지금. 이거 얼마나 무서워. 정신분열증 환자. 이거 얼마나 무서워. 저는 좀 네. 무서운 얘기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웬만한 무서운 얘기로는 이제 청취자분들을 무섭게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예. 무서운 이야기에 뭔가 정신의학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번에 그 안 찍을 거예요. 마리팟은 뭐 찍으실 겁니까? 안 찍을 맞아요. 거예요. 예. 네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들이 이제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담이라고도 하고 뭐 나중에 저희가 무슨 설화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나라마다 공통적인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냥 단순히 듣고서 너무 무서웠어라고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 무서운 얘기를 하는 나라마다의 어떤 민속적인 맥락, 인문학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왜 생겼는지 한번 전 이야기해 볼게요. 마리팟은 못 찍을 거예요. 커져. 안 찍는다고. 최 사장은 네네. 외계인 특집 한다는 얘기 있던데 51구역 특별 영상 공개 이런 거 안 합니까? 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겁니까? 강 선생은 죽창의 역사. 네.
저는 오늘 중년기의 악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중년기? 중년. 저희가 중년, 노년할 때 네. 중년. 네. 그래서 보통 40, 50대를 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중년기의 악령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라마다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거는 일본의 접골사 이야기예요. 이제 뼈랑 이렇게 조직 맞추는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일본의 접골사가 옛날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접골사이면서도 유명한 무사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랑 역시 숲속에서 살고 있는데 부인 역시 높은 지혜랑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부인이 집 밖에 있는 이제 화장실에 가는데 치마를 들어 올리는데 갑자기 털복숭이 손이 나타나서 나 지금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웃어서. 말입한 못 찍으실 겁니까? 제사적인 표정 얼굴 좀 치워주세요. 장난 아니다. 뭐야? 내가 핑계 하는데 대지 왜 마. 달래. 핑계 대지 마. 경멸하는 표정을 볼 건 없잖아요. 아, 예. 네. 네. 털북송이 손이 나타나서 부인의 묻지 마. 미친놈아. 야, 일본 원숭이. 하라고. 말입한 못 찍을 거야. 네네. 나만 무서워하고 아니야, 있어 아니야. 지금. 네. 네. 부인이 치마를 들어 올렸는데 털복숭이 손이 나타나서 털북송이 손이 나타나서 한밤중에 부인의 엉덩이를 만지게. 이거 성추행기다. 이거 뭐야? 아, 예, 그렇군요. 갑자기. 털복숭이 손이 나타나서 부인의 엉덩이를 만졌군요. 네. 아, 나 못하겠어요. 야, 저기가 무서운 얘기 준비하랬지. 재밌는 거 준비. 혼자 방 터졌어. 아, 진짜. 눈물 난다. 아침에 오니까 김노희님께서 되게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좀 학술적인 얘기를 하실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아, 저 두꺼운 책에 그 내용이 나온 거야? 야한 엉덩이를. 얘기야. 야한 얘기야? 네네. 아, 무서운 진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엉덩이를 만졌어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다시 한번 나타나면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다음날 저녁 부인은 칼을 지니고 다시 화장실에 갔어요. 부인이 옷을 들어 올리자 어제 그 털북송이 손이 나타나서 부인의 엉덩이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웃긴 얘기를 준비했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인이 칼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털복숭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부인이 그래서 잘린 손을 집어들어서 봤더니 손이 파란색에 손 사이사이에 물갈퀴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란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손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손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이게 분명히 물귀신의 손일 거다라고 추측했어요. 그 다음에 그날 밤 털복숭이 귀신이 돌아와서 집의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쿵쿵쿵 쿵쿵쿵. 남편이랑 부인은 그 손을 숨기고서 귀신한테 집에서 떠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명한 무사 집안이었기 때문에 무기들을 준비해서 귀신을 위협하면서 무기를 쏘기 시작했어요. 활을 쏘고 이제 칼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귀신이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숲속으로 물러갔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귀신이 다시 밤에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손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내 손 내놔. 내 손 내놔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또 남편이 칼이랑 활을 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털복숭이 귀신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귀신이 울면서 자기 손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대체 귀신한테 잘린 손인데 왜 자꾸 돌려달라고 애원하냐. 네 손은 이미 말라 비틀어서 죽은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손을 돌려줄 수만 있으면 다시 내 몸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손을 돌려달라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귀신한테 이야기하기를 너가 죽은 손을 다시 네 몸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네 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부인과 남편에게 자기의 방법을 알려주고 손을 돌려받고 다시 숲속으로 떠났어요. 그 결과 그 부부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희귀병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예. 훈훈하다. 되게 훈훈한 미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귀신이 자기를 희생해서 네네. 어떤 치유의 효과를 만들어낸 건가요? 그 물귀신의 어떤 선진 의료학을 인간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네네.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얘기 같기도 하고. 네. 잠깐만. 마리팟은 뭐, 잠깐만. 마리팟은 뭐 찍을 거예요? 욕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아, 예, 예. 네. 아, 남았어? 또 뒤에? 있어, 뭐가? 아니요. 이게 얘기가 끝났는데, 저희가 예. 보통 그 어렸을 때 뭐라 그러지? 뭐 여름 특집마다 하는 거 뭐죠? 내 다리 내놔, 내 손 내놔, 이런 거. 저 어렸을 때 보고 너무 무서워했는데. 전설의 고향. 아, 전설의 고향에서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게 유럽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 항상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신체를 절단하고 상실돼서 이걸 찾으러 다니고 이런 귀신 이야기가 꼭 나와요. 그러네. 네네. 메달이 내놔.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귀신이 좀 불쌍하네. 네. 피해자야. 지금 얘기는 어디 이게 출처야? 지금 제가 말한 거 앞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일본의 접골사 이야기거든요. 아, 접골사 접골사. 부부 이야기. 네. 접골사라는 게 그 뼈가 뼈가 부러지면? 어긋나면 네, 맞추는 사람 맞춰주는 아니에요? 사람이요. 아. 근데 이제 예전에 고대 때는 약간 신비한 영적 능력도 있었다라고 해서 마을에서 약간 추앙하고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무서운 얘기가 그냥 단순히 무섭게 하려고 생긴 걸 수도 있지만 왜 이런 얘기가 그 각 사회마다 생겨났는지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네. 근데 신경도 안 써, 이제. 궁금하게 생겼는데 네네. 다음 주에 마리팟은 뭐 하실 겁니까? 엉덩이 얘기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첫째, 무서운 얘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년의 사람들이 악령을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신체가 단절되거나 이런 귀신들을 만날 때요. 그래서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중년기 때 겪게 되는 인생의 암흑 시기, 어두운 시기,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중년 시기 보통 큰 병이나 우울증,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나 인생의 비극적인 사건을 겪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인생에서 대면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나 유아기 때 억압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문제나 상처가 중년기가 되어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귀신을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털복숭이 귀신이 찾아와서 엉덩이를 자꾸 만지는 거랑 그게 똑같아요. 자기 내면에 있었던 엉덩이 만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그 자기 내면에 있었던 것 상처를 대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네. 어. 그리고 둘째, 이 특징이 뭐냐면 신체를 단절한 이제 귀신들이 왔을 때 신체 단절한 귀신을 뭐 물리치거나 쫓아내거나 영웅적으로 이렇게 격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신체를 돌려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귀신이나 악령이랑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해요. 예. 네네. 보통 청년기나 저희가 영웅담 들으면 어떠냐, 영웅이 악마를 죽이거나 악령을 무찌르잖아요. 괴물들을 없애버리는. 근데 중년기 이런 신체가 상실되는 귀신 이야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신이나 악령이랑 그 대면자인 중년층의 사람들이 화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신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면 청년기에는 뭐 영웅적인 야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생에 대한 포부가 크잖아요. 근데 중년기에는 이제 그런 게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오히려 탐색하게 되고 나한테 발생한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라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의 결과가 뭐냐면 그 털복숭이 귀신이 자기 손을 돌려주니까 치유의 비법을 부부한테 알려주게 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 결과나 치료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암흑 시기에 경험들을 해결하게 되면 자기가 인생의 참다운 의미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게 돼요. 레비스트로스가 생각나는데 그 신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비스트로스 작업이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신화들의 내용을 그냥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병렬적으로 배치해가지고 네. 그 공통된 구조가 무엇인지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분석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작업이랑 사실 김도인이 방금 한 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 신체를 잃어버린 귀신과 대면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네.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거네,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중년기에 느끼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다, 실제로. 네, 그리고 이게 요즘에 심리학계에서 유행이거든요. 민담이나 기담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어떤 영적 성숙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탐구하는 게 이제 심리학적인 추세예요. 요즘 심리학의 유행이 뭐냐면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해서 기존의 자신의 자아를 뛰어넘는 자아가 성숙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걸 강조하는 심리학이 유행이어서 이걸 보통 4세대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거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전세에 걸쳐 있는 민담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분석해서 기존에 저희가 원시인이다, 미개인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체험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는 거를 보통 배제하고 이거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항상 원시적인 사회 아니면 그 저희가 보면 아마존에 보면 이제 지역 사회를 일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영혼이 트랜스 되는 상태라고 하나, 자아가 확장되는 보통 경험들이 다 축제처럼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현대사회는 그걸 이제 제거한 상태니까 심리학에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되게 집중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청소년기까지는 저희가 보통 자아를 되게 확장시키고 자기의 독특한 자아성을 만드는 게 과제라면 형성한 자아가 장년기에 와가지고 중년기에 와가지고는 인생에 겪게 되는 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무서운 얘기는 단순히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네네. 이 다음 주는 정도는 뭐 하실 겁니까? 이 정도는 돼야 네. 가오가 살. 엉덩이를 만지고 자아가 성숙해졌다. 아,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네. 그게 이게- 핵심이죠. 이게 두 번째 네네. 김도인의 털복숭이와 엉덩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잠깐만. 털복숭이였는데 물갈퀴가 있는 파란 손에 파란 피를 흘렸다는 거죠. 네네. 개구리는 아니구나. 사오정 털 아니에요, 있는 사오정? 개구리가 이상하네. 사오정. 사오정이 원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가 생각났냐면 이제 귀신 얘기도 그렇게 나가는데 민화 그 괴담들 보면은 호랑이가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과거에. 맞아요. 네. 호랑이랑도 대화를 시도하고 어린애들이야 잡혀가는 게 끝인데 음. 중년이 되면은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시도하고 그다음에 걔가 뭐 살려주기도 하고 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우리 역사에서 어떤 그 우리 민담에서는 호랑이가 일종의 그 호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신적 존재였었잖아요. 아, 맞아요. 영험한 그런 존재.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랑이가 어머니를 모시기도 하고 이런 형님이기도 하고. 식으로. 형님이기도 그 얘기하고. 하고. 어쨌든. 되게 장난 아니에요. 또 있죠. 또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조용히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다음 주는 우리가 휴가를 갈 거고 김도인이 다음 주 말이 쉬는 날 파스할 테니까. 없어요. 세 번째. 싶었어. 그러니까 지금. 김도인이 노렸어. 세 번째 누가 해보시? 제가 하겠습니다. 예, 독실. 사실 저는 제 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깡쌤 얼굴이 점점 환해지고 환해지고 계세요. 있어. 아까 전에 뭐 말이 팟을 왜 하냐 막 그러더니 지금 표정이 매우 좋아졌어. 저는 이제 출처를 밝히고 자 이거 번역 괴담입니다. 그 일본의 네. 이 채널 ECH 거기에 투 채널, 올라왔었던 네. 괴담을 한국에서 이제 번역해서 올려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명시를 하고 이제 퍼가야 되니까 네. VKEPITAPH 뭐요? 스토리닷컴입니다. 아, 예. 그냥 괴담으로 검색하면 나오고요. 이분이 굉장히 정말 정성스럽게 네. 거기에 올라온 것들을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512번째예요. 네네. 일본어에 무서워. 되게 능통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512번이면은 500번, 500개 500 이상을 지금까지 계속 번역을 해오셨고 아, 책도 내셨던 무서워.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괴담을 좋아하시는 분은 네. 이 사이트에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괴담 뭐 공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 무서우세요? 엄청 독실님은요? 무서워요. 아. 엄청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공포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눈물이 딱 이렇게 나. 근데 하고 참으면서 우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편이군요. 그냥 눈물이 그냥 쑥 떨어져 한 방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요. 어쩐지 아까 저 얘기할 때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좀 무서웠거든요, 저는. 알았어. 뜸들이지 말고 한번 들어봅시다. 뭐 얼마나 무섭길래. 제목은 뒤통수 없는 양반. 정말 무서워. 뒤통수가 납작하다는 슬픈 그러니까 이야기. 남자 그 사람들 얌전하신 분이었구나. 회사에서 돌아올 때면 언제나 모 대학교 앞을 지나가게 된다. 그곳은 사각도 없이 탁 트인 평범한 직선 도로지만 어째서인지 사고가 잦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 길을 자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매일 그곳을 지나가는 나는 이유를 안다. 그 길에 있는 어떤 아저씨 한 명 때문이다. 그 아저씨는 학교 앞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서 있다. 그것도 매일. 비가 오는 날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거기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매번 바라볼 때마다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아저씨의 존재를 처음 자각하고 한동안은 그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 아저씨가 정말 이상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저씨는 볼 때마다 정면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예를 들어 횡단보도 30m 전방에서 아저씨를 발견했다고 치자. 아 오늘도 있구나. 그리고 날 보고 있네.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 재빨리 백밀러로 아저씨를 보면 역시 내 쪽으로 몸을 돌려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괴상한 것인지 알겠는가? 그 아저씨는 언제나 반드시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 기척 하나 없이 계속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깨닫고 나서 나는 확신했다. 저 아저씨는 인간이 아니구나 하고 오싹해진 나는 직장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녀석 역시 아저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한테는 뒤통수 없는 양반으로 유명한 듯했다. 확실히 그 아저씨는 정면 외에는 본 기억이 없다. 뒤통수나 등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이상한 귀신도 다 있네 하고 동료와 웃어 제끼고 그날은 넘어갔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다. 내가 내심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든 그 아저씨의 뒷모습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아저씨를 관찰한다.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아저씨에겐 전혀 틈이 없었다. 옆으로 지나간 후 백미러로 눈을 돌리는 찰나의 순간에 아저씨는 금세 몸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기회를 노려보기로 했다. 며칠 후 야근 때문에 늦게 퇴근한 나는 서둘러 집에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에 도착했다. 눈을 돌리자 역시 아저씨가 있었다. 언제나처럼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다. 뒤통수 없는 양반이라는 별명을 떠올리며 나는 재빨리 주변을 스캔했다. 한밤중에 직선도로. 다행히 전후좌우에 다른 차도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다. 신호도 파란불이다. 그렇게 기다리던 기회가 온 것이다. 횡단보도 앞에서 나는 자동차 속도를 늦추고 핸들을 풀었다. 천천히 앞으로 쭉 나아가도록. 아저씨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 눈에는 어떤 감정도 나타나지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다시금 자세히 본 아저씨 모습은 평소보다 기분 나쁜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윽고 차는 천천히 횡단보도를 지나간다. 시선은 아저씨에게서 떼어놓지 않는다. 무서웠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바라보았다. 그러자 내가 시선을 돌리지 않은 탓에 몸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인지 언제나 정면으로만 보이던 아저씨의 얼굴이 서서히 옆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차의 움직임에 맞춰서 천천히. 아저씨는 처음 내가 바라보기 시작했던 방향에 시선을 맞춘 채 끄떡도 하지 않는다. 마침내 아저씨의 완전한 옆얼굴이 보이자 나는 이제 됐구나 싶었다. 아저씨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계속 몸을 돌려서 시선을 고정해야만 한다. 지금은 아예 운전석에서 등을 돌려 차 뒷창으로 아저씨를 보고 있다. 당연히 앞은 보지도 않고 운전하는 셈이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뒤통수 없는 양반의 뒤통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천천히 영혼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뒤통수 없는 양반의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었던 그 뒤통수가 등이 지금 확실히 보이고 있다. 어이없을 정도로 평범한 뒷모습이었다. 무엇 하나 이상할 것도 없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작은 달성감이 가득 차 두근거리고 있었다. 천천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만족감에 차서 나는 그제야 시선을 돌려 앞을 봤다. 아니, 앞을 보려고 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앞을 보려 했지만 시선을 돌리는 도중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주수석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엄청나게 분노한 얼굴을 한 채 심장이 그대로 멈춘 줄 알았다. 으악! 나는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분명 서행하고 있던 차는 어째서인지 강한 충격과 함께 그대로 급발진을 해 전봇대에 부딪혔다. 나는 그대로 실신했다. 이튿날 아침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나는 곧바로 경찰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했다.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나를 빼고 다른 피해자는 없었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과속에 의한 운전 미숙으로 단정지었지만 나는 항의할 기력도 없었다. 그딴 이야기 해봐야 믿어줄 거란 생각도 들지 않았고. 그 사건 이후로 5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도 출퇴근길에 그곳을 지나간다. 아저씨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고 변함없이 사고도 났다. 다만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아저씨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리라. 그때 사정 청취를 하러 왔던 경찰관이 무심권에 말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양반 이번에는 안 데려갔구만. 무섭지. 네? 아 진짜 무서워. 이거 운전하는 사람이 상상하면서 들으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 이제 오늘부터 밤에 무서울 거야. 그냥 꿈 얘기나 하시죠.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독실이가 그 다음 주에는 뭐 할래나? 마리파 뭐 할 것인가? 싫어하겠는데요 지금. 아니, 진짜 무서운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끌까봐. 얼씨구. 아 진짜. 절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직까지 1위인 건 아닌가. 내가 당연히 1위지. 야, 내가 얼마나 상담 무서운 이야기의 정신 분석 이거. 그래. 세계 최초. 사실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 아저씨 얼굴이 계속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예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몰라? 왜 휘어져 있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 안 무서워? 앞으로 가면서 내가 앞에 정면으로 봤을 때 아저씨가 날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어. 눈물 흘리지 말고. 쓱 하고 지나간 다음에 백미러를 보면 다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 뭐 사천왕이거나 뭐 그러겠죠. 아저씨가 얼굴이 뭐 그냥 계속 세계관. 차가 좋아 보였나 보지.
알고 봤더니 아니면 아주 좋은 민첩해. 차. 알고 보니 람보르기니였어. 민감한 아저씨야. 아저씨가 오초차 쩐다. 계속 쳐다보는 거였어요. 상식적인 얘기였군요. 네. 나도 그러는구나. 그런 차가 지나가면 언제나 그 차를 쳐다보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이런 괴담 수준의 이거 가지고 과연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예, 예. 한심합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부끄럽고요. 자, 아니 도대체- 방송을 좀 서기껏 준비해와야지. 도대체 뭘 준비했길래? 한 5분 검색하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다들. 근데 중요한 거는 왔다. 깡생생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어쩜 저렇게 표정이 좋아졌나. 처음에 뭐 이게 막 그러더니 표정이 좋아졌어요. 아니, 나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과 좀 컨셉이 달라요. 약간 다큐 형식으로 준비한 것 같아, 나는. 아, 그래요? 원래 요즘 공포 아, 영화가 참. 페이크 다큐가 그래서 저는 대세죠. 원래는 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오싹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네. 찾아보려고 막 연쇄 살인마도 조사해보고 범죄 조직이라던가 우리를 감시하는 정보기관 이런 거 다 조사를 해봤는데 별로 무서운 게 없어. 나이가 들었더니 이제 무서운 게. 그러니까 중년이 돼갖고 네. 이제 카드값이 정보기관과 화해하기 시작했어. 털복숭이가 갈 거예요. 엉덩이를 만져주는. 아니, 무섭긴 무서운데 오케이, 제가 들어봅시다. 더 추악하고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를 좀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가만히 깡 선생이.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 그리고 현재 실제 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뭡니까? 제목? 음.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장지글러. 책을 하고 싶었어 지금. 이거는 이제 기대감도 없어. 지대복 아닐까 지대복? 네, 알겠습니다. 굶어 죽는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봅시다. 인간이 이 굶어 죽는 거를 극복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100년도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약 19세기까지만 해도 음. 지금처럼 식량 생산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거나 굶어 죽진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1960년대까지는 보릿고개에서 힘들었죠. 그렇죠? 극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굶어 죽는 현상에 대해서도 살짝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양 섭취가 이제 극도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마르지 않나요? 근육도 마르고 네. 슬림해지고. 네. 일단 우리 몸에 쌓여 있던 혈당들, 글리코겐이라고 하죠. 그렇죠? 간과 근육에 녹아 있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 저장돼 있는 이 혈당들이 천천히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에너지 물질을 소진시키는 거죠. 다이어트 게다가-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혈당들이 다 소모가 되면은 다시 우리 몸에 있는 간 안에 있는 뭐 지방산에서 어떤 물질들이 뭐 분해가 되면서 이제 대체 에너지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신체에 있는 근육 조직이나 장기들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영양도 부족하고 뭐 근육에 추가적으로 합성류 되는 것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각종 뭐 비타민이나 뭐 아미노산, 뭐 지방산 이런 물질들이 생리작용에 필요한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다 전체적으로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긴다거나 장기가 이제 다 손상이 돼서 천천히 죽어가는 거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영양 섭취가 안 되면 한 달에서 2달 이내에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되죠. 네, 말이 2달이지 60일이잖아요. 예. 60일 상주하기 힘들어. 물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얘기해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아까 그 식량 혁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사실은 이제 비료가 만들어진 그렇죠. 다음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소 고정을 시작한 다음부터고, 그 질소 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버는 윤리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예. 하잖아요. 실제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질소 고정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비료의 화학비료를 개발자죠, 만들어내고. 일종의. 그렇죠. 근데 굉장한 애국자였는데 문제는 그 당시 독일 애국자였고, 그쵸. 그래서 독가스를 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오게 되고, 그 다이어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괴담편이라서 지금부터는 침묵하고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다룰 때가 있으면.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하십니까? 아까 세계 절반이면 35? 35. 그 정답? 유엔 식량기구가 통계낸 거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8억 4,200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 혹은 영양 결핍 상태로 고생하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 네. 즉 7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가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3초에서 한 5초당 1명 정도라고 그러고요.
굶어서.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한 3분의 1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그 총 숫자만 보면 1년 동안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망하는 숫자가. 그리고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00년대 이후로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네. 지역인가요? 주로 뭐 내전 주로 지역 뭐 이런 아프리카 데 이제 있으면 아프리카랑 중남미 쪽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반구, 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남반구가 대부분인 거고 이 지구의 식량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식량 생산량만으로도 지금 인구의 2배인 한 120억까지는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다음 주에 말이 될 사실 말이 받을 사실 말이 받을 사실. 딱인데 아유 마음이 편해졌어. 진짜 아유. 그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이런 거는 뭐 흔히 매년 있었던 일이니까 이건 큰 원인은 아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어떤 최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시카고 곡물거래소. 네. 종자은행.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근데 오늘은 저는 진짜로 학살의 어떤 주범이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학살 수준의 범죄 행위인데 아무도 이걸 음식을 주지 범죄라고 않는 거? 예. 경제적인 암살자들 이야기죠. 사람을 굶어 죽이는 사람들. 네. 경제적인 암살자들. 이건 뭐냐면 제3세계의 국가들을 공격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을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간단한 패턴을 얘기한다면 빚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즉 제3세계의 국가를 정복하고 노예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물론 첫째는 군사작전이지만 둘째는 빚을 지게 만들어라. 이게 철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3세계 사람들한테 혹은 국가들에게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세계은행이라든가 뭐 IMF 쪽에서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국민들한테 갈까요? 독재자? 그렇죠. 보통은 군부 독재. 군부 그쪽으로. 독재자라든가 아니면 그 나라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기업들이 없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이 누가 들어가느냐? 다국적 기업. 그렇죠. 다국적 기업들이 또 거기 입을 딱 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국적 기업들이 역시 사회 기반 시설들을 깔아줍니다. 뭐 발전소라든가 병원, 뭐 항구, 도로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익은 소수 부자들한테만 집중이 되고 나라 전체의 빚은 점점점 커집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겠네 하고 꼬시는 거죠. 그렇죠? 악마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걸로 이자도 받고 거기에다가 융자 조건으로 야 너네 나라 지금 방만한 경영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이런 법률 개선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돼 하면서 법률 개선을 많이 요구하죠.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 사람이 올린 거 아니에요?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지하철 공사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 아 같다고. 그렇군요. 예, 예. 이렇게 공식적인 창구로 이런 융자 조건 법률 개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암살자들을 파견합니다. 실제로 CIA가 파견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민간 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파견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한테 가서 속삭이는 거죠. 야, 이 빚 갚으려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너네 나라에 지금 석유가 땅속에 지금 놀고 있거든. 그거 우리나라 회사한테 넘겨. 라고 꼬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나라에 있는 기반 시설들 뭐 전력회사라든가 상하수도 회사라든가 병원, 각종 지하자원들, 공공서비스 회사들, 뭐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민영화한다고 하죠. 민영화한다고 하지만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은 사실 다국적 기업들이 옆에서 또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도록 한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만약에 이런 지대너비아스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경제적 암살자들의 이런 제안들을 거절하거나 응. 아니면 여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암살해버린다. 암살을 하거나 털복숭이가 갑니다. 엉덩이만 쥐고. 아니면 아예 반대파라를 시켜서 쿠데타를 사주한다거나 그거는 실제로 있었죠. 그런 굉장히 것들이. 많았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네. 아예 쳐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만듭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인터넷상에서나 굉장히
많이 떠다니는 괴담들이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역사적 사례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례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부르키나파소라는 왕국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야, 그게 단순 음모론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런 나라가 있었어? 아니, 뭐 음모론을 주장하는데 팩트를 아예 없진 않겠죠. 아. 예. 근데 저는 뭐 이 음모론적인 시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들어봐. 알았어. 어떻게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음. 비정함만이 아니라 이거를 계획하고 획책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이 부르키나파소의 청년 장교였던 토마스 상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혁명을 기획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식량 시스템을 만들어야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 3명과 함께 정치적인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제도적인 걸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거나 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인두세 같은 것들을 다 폐지한다거나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개강 가능한 그 부르키나파소의 토지들을 싹 국유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국유화를 시킨 다음에 각 가정의 수요에 맞게 싹 재분배를 시켜줬어요. 공산화한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농민들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결과 개혁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4년도 지나지 않아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국가 지출도 크게 줄어들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세금을 바탕으로 또 역시 뭐 자금 뭐 도로라든가 상수도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쭉 정비하는데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고 그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정비가 할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자 이걸 목격한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 뭐 코트디아부르라든가 뭐 가봉 이런 나라들의 권력자들한테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부와 권력을 내가 독점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배해줬더니 나라가 잘 되는 게 바로 옆 나라에서 보이는 거야. 그러자 이 정권의 나라들은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예 암살 작전을 꾸미기 시작하죠. 주변에 있는 그렇죠. 다른 네. 아프리카 나라들이 특히 또 이 나라들이 하나같이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그 정부 인사들은 다 역시 프랑스 정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잡이? 뭐 이런 꼭두각시 정권들? 네. 이런 성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 본국 정부마저도 샹카라의 개혁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샹카라 같은 경우는 자기 동지이자 참모였던 콩파오레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그 콩파오레가 이제 부르키나파소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혁 정책들은 다 역시 롤백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 사례들을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것인데 이거 좀 극단적인 걸 수도 있어요. 아예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근데 주변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한 거네. 그러니까 어떤 제국주의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거대 네. 자본들이나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누가 껴있는지 모르죠. 그건 밝혀지진 않은 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추측만 암살을 해볼 수 모의하는 있다.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의 어떤 기아 상태나 가난을 극복하는 노력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칠레의 아옌데 정권 같은 것도 혹시 그죠, 아옌데 들어보셨나요? 정권 있어요. 예, 그죠. 아옌데 음, 정권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 같은 경우도 음. 뭐 다 이거랑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CIA가 결탁이 돼서 아옌데 정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15세 이하 모든 칠레의 어린이들에게 하루에 0.5리터의 분유를 무상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적인 공약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복지 공약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다국적 기업이었던 네슬레라든가 미국 정보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옌데 정권을 고립시키고 그리고 아옌데를 결국에 제거시켜버리죠. 그 결과 칠레 어린이들은 다시 한번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네. 동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념상 알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권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지속적인 방해 그리고 공작이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일부분으로서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얘기도 좀 한 거거든요. 예. 이념 대립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정치권, 특히 딴 데랑 다르게 아메리카 대륙, 자기랑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잘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도 이제 미국이 공작을 했었던 건 사실로 밝혀진 것들도 많이 있죠. 정치 과정, 뭐 선거 과정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네. 그래서 우리 지구상 어딘가에 다른 사람의 어떤 죽음과 기아와 가난을 돈놀이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걸 획책하고 꾸미는 무리들이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무섭고 다음 주에 더 그 실체에 구체적으로 대해서 강 선생이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죠. 야, 김도인이 일할 것 같습니다. 역시. 내가 그럼 이해할게 내가. 그게. 잠깐만 나 하나 또 하면 안 되고요. 나 진짜 무서운 거 있는데. 심리학계다. 일단 봅시다. 그래서 어제 강 선생이 말씀하신 거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논쟁할 거리를 너무 많이 던져줘가지고 야 이거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는 건데 오늘 했어. 그쵸? 이거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떤 거대 자본이 어떻게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가에 대한 거 혹은 그거에 대해서 음모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날 잡아서 다뤄야 될 거를 오늘 맛보기를 던지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바로 까먹기 전에 네. 다음 주에 강 선생이 혼자 한번 강의해 주시고 그죠?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떤 강대국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정치적인 부분에 간섭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지. 실제로 뭐 공작을 펼친다든가 도청을 해갖고 뭐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너무 많이 있고 그냥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제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우리가 조명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정말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 체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깊이 있게 한번 다룹시다. 이게 정말로. 다음 그렇죠? 주에. 다음 주에? 깊이 있게 다루니까 오늘 얘기 다 끝났습니다. 이게 끝난 거라고? 다음 주에. 아닙니다. 일단 다음 주에 한번 강 선생이 심도 있게 한번 다루신 다음에 실제 하는 공포를 맛봐라. 그래, 다음 주에 맛봐라. 듣고 심한 공포가 온다. 듣고 싶습니다, 강 선생. 그래, 아니 우리 이렇게 가볍게 떠드는 건 이번 주만 하고 다음 주엔 좀 깊이 있는 강 선생님 강의로 죽창에 찔려가며 오늘 앞에 거 잘 복기를 해보시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게시판에 혼자 댓글놀이 한 거. 얼마나 무서워. 제일 무서운 게 털복숭이 손이 엉덩이 알고 보니 만지고 약손이었다. 그게 2번이었어요. 2번. 오케이. 3번이 뒤통수 3번은 뒤통수가 없는 아저씨.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외제차를 좋아하더라. 그런 얘기였죠. 이거였고요. 외제차 넣고. 4번에는 4번은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장하지 마. 어쨌든 굶어 죽는 사람들에 대한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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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지금 얘기했는데 2번입니다, 여러분.